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철수입니다. 1972년생이 앞으로 이제 평균 수명이 94세라 그러니까 아마 이 지금 대학생이나 이런 젊은 분들이 100세 시대에서 하는 건 아마 현실적인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제 색깔 있는 음식들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 이 뭐 빨간색은 어디에 좋다, 뭐 노란색은 어디에 좋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 한의학에 보면은 벌써 5,000년도 더 전에 이제 항제의 내경이라는 책이 쓰여졌는데 그 책에 보면은 오미에 대한 것과 오색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색깔별로 음식의 성능이 다르고 맛에 따라서 성능이 다르다는 게 이미 동양에서는 5,000년도 더 전에 이미 이렇게 알고 있던 내용이죠. 그러면 오미와 오색을 알기 위해서는 오장육부라는 걸 좀 아셔야 되는데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친척이 오장육부가 뭐야 하고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오장육부가 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오장육부라는 거는 이 동양의학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서양의학에 오장육부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대답 못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는데요. 이 오장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간, 심, 비, 폐, 신 이렇게 5개 장기를 오장이라고 그러죠. 그럼 육부라는 거는 이 간에는 이제 담낭이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뭐 남편과 이제 역시 부부간이에요. 그러니까 간에는 이제 담낭이 있고 그리고 심장에는 소장이 이제 짝입니다. 좀 생각하기 어려운데 심장과 소장이 짝이고 그리고 수화기 비는 이제 비장인데 요즘 개념에서는 비장을 췌장이 비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비의 이제 짝은 위장입니다. 그 뭐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폐에 대한 짝은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폐의 부가 대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폐하고 대장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폐가 대장이 폐의 부고 그리고 이제 신이 신장인데 신의 부는 물론 당연히 방광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부가 되고 그럼 육부는 뭐냐? 하나가 남지 않습니까? 그 육부라는 거는 이 오장 말고 이제 우리가 한의학에서 삼초라는 게 있습니다. 삼초라는 개념이 있는데 삼초라는 거는 젖가슴 이쪽을 상초라 그러고 젖가슴에서 배꼽까지를 중초라 그러고 배꼽 아래를 하초라 그래요.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적인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나눠놨지만 전체적인 하나의 장기를 삼초라고 보는데 여기에 짝이 심포라고 있습니다. 심포라는 거는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 아닌가 하는데 논란의 여지는 있어요. 그 심포를 포함해서 이제 그게 육부니까 오장육부가 되는 겁니다. 이 오장육부에 각각 이제 특징이 있는데 오장육부의 이제 색깔이 간은 푸른색이고 심장은 붉은색이고 수화기는 노란색이고 폐는 흰색이고 콩팥은 이제 검은색입니다. 그래서 파란 채소는 간을 보하는 색깔이죠. 그래서 이 옛날에 미나리를 만성간염이 있는 분들이 미나리를 많이 짜서 즙을 드시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파란 채소는 간을 보하는 색깔이고 그리고 이제 간에서 이제 뭐 고지혈증이나 이런 거 컨트롤하는 면이 있으니까 아마 고지혈증에도 아마 이 파란 채소를 많이 드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변비 예방에도 많이 드셨는데 그게 한의학 이론에 하고 이렇게 따져보면은 파란 색깔은 간을 보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심장의 색깔이 아까 제가 붉은색이라고 그랬는데 붉은색에 뭐 안토시아닌이니 뭐 이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항산화 작용을 한다 그러는데 한의학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심장을 보하는 것이니까 뭐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이제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노란색은 이제 베타카로틴이 많은 건데 이 노란색은 수화기를 보하는 색깔이니까 이제 비장을 이제 보하고 비장을 보한다는 얘기는 식욕이 증가되고 그리고 이 우리 몸의 대사가 잘 되고 혈액 순환이 잘 되고 하는 게 이제 비장이 좋아야 이 그런 현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란색 채소나 과일을 먹으면은 비장을 튼튼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흰색은 폐를 보하는 것인데
흰색에는 뭐 안토산틴인가 이런 게 이제 많이 들어있는데 이 안토산틴 같은 경우는 항바이러스, 항세균, 항염 작용 이런 게 이제 이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폐의 이제 장기 중에 대장이 폐에 부지만은 피부가 폐에 들어가요. 그걸 한의학에서 유기능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폐와 같은 부류의 장기들이라는 얘기죠. 폐가 있고 대장이 있고 피부가 있고 그 피부는 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흰색의 음식을 드시면은 폐를 보하는 것이니까 아마 피부에 염증이 생기거나 이런 거 이제 방어해주는 기능이 그 흰색하고 관련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한의학적으로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요즘 각광받는 게 이제 검은색을 사람들이 좋아하시는데 이제 자주색이나 까만색 그 음식에는 이 물론 안토시아닌이 많다고 이제 양의학적으로 돼 있는데 이 우리가 보통 검은 콩을 이제 삶아서 뭐 물을 먹거나 뭐 이 까만 참깨를 드시거나 이런 이유가 골다공증 예방하려는 거하고 폐경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걸로 제가 아는데 이 이제 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신장이라는 것은 이 호르몬을 담당하고 고를 담당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장에 들어가는 신장 유기능계는 신장, 콩팥, 성기, 뇌, 머리카락, 뭐 뼈 이런 게 전부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까만 음식을 많이 드시면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머리카락이 좋아지거나 뭐 뇌가 좋아지거나 뼈가 단단해지거나 폐경 증상이 덜하거나 이런 게 이제 한의학적 이론인데 요즘 현대의학적으로 쓰는 거하고 보면은 비슷하게 이렇게 연관이 있다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른 식사법을 하는 게 이제 잘 먹고 이제 잘 산다 그랬는데 잘 산다는 거는 요즘 사람들이 이 자기 몸 관리를 잘하죠. 운동도 하고 고지혈증 관리도 하고 당뇨 관리도 하고 혈압 관리도 하고 이렇게 잘 관리를 하는 삶이 바로 잘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옛날보다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이 자동차로 따지면 수리하는 기술이 엄청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엔진도 바꿔낄 정도로 뭐 이제 이렇게 수리를 잘하는데 인간도 앞으로 의학과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뭐 저기 암이 이제 정복돼가지고 거의 이제 만성병 수준으로 이렇게 개념이 바뀌어가고 그러고 이제 간 같은 게 쓰다가 나빠지면은 이식 수술하고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식 수술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이 수요가 많아지니까 인공장기를 만들어서 이제 또 하고 그것도 이제 이 좀 불편하니까 유전자 치료를 해서 뭐 장기를 아예 뭐 새롭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수리 기술이 늘었다는 거 이것이 이제 인간이 오래 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차가 꽤 많이 뛰었는데 버릴 때가 됐는데도 옆에 사람들이 더 많이 뛰고 있으니까 안 버리는 것처럼 요즘 사람들이 다 오래 살기 때문에 나도 빨리 안 죽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제 혼자만의 이야기일 수는 있는데요. 옛날에 만석군이라고 있었죠. 그 만석군이라는 거는 이제 논 한마지기가 200평인데 한마지기를 이렇게 이 남한테 이렇게 경작하게 주면은 살이 아니고 벼를 한 섬을 이제 이렇게 바쳤어요. 그게 만석군이라는 거는 그게 만석이 들어오니까 말하자면은 논이 만마지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1km 이렇게 그 속에는 30만 평이에요. 계산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200만 평이니까, 만마지니까 200만 평이니까 이게 몇 개? 7개잖아요. 그걸 이제 옛날에 보면은 논이 개간돼 있는 데도 있고, 뭐 저기 겨울도 있고, 뭐 좀 이렇게 경작이 안 돼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어림잡아 사방십리가 전부 내 땅인 사람이 만석군입니다. 그런 사람이 옛날에 오래 살지 못했어요. 왜 오래 못 살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니 옛날 사람들이 유기농 농법으로 농사지은 쌀을 먹었죠. 그래서 여러분 유기농 농법 쌀 되게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유기농 농법 쌀을 드셨고 그리고 약을 치지 않는 채소를 드셨고
그리고 진짜 공기에는 공해가 없는 무공해 공기를 마셨는데 다들 일찍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럼 왜 일찍 돌아가셨겠어요? 물론 그런 것도 되는데 말하자면은 이 옛날 사람들의 생활이 단순했죠. 그리고 그러니까 신경 쓸 게 별로 없었으니까 뇌를 발달시키지 않았다는 게 이제 제일 큰 원인이고, 또 다른 원인은 주위 사람들이 다 일찍 죽으니까, 그래서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아서 일찍 죽은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쨌든 간에 이제 생명이 늘어나게 되었고, 생명이 늘어나니까 마냥 좋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조선일보를 제가 잠깐 들여다봤는데, 백세 시대가 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첫 번째는 너무 오래 살고 너무 오래 앓는다. 지금 내 이런 건강 상태로 계속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오래 살기는 하는데 오래 아프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수리 기간이 너무 길다. 오래 아프고 오래 앓는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인생의 10년의 절반, 물론 마지막 5년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아프고 내일 안 아프고 또 아프고 하루 건너서 아픈 식으로 이렇게 모으면은 아픈 기간이 절반이라니까 한 5년 정도는 아팠다 나빴다 거의 매일 아프다시피 하면서 보낸다. 그리고 혼자 살다 혼자 죽는다. 그러니까 가족 제도가 붕괴되고 이 자식이 부양하는 걸 기대하면 안 되고 혼자 살다 혼자 죽는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내 집이 아니고 요양병원 침대가 내 마지막 집이다. 그리고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서민을 울린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고독하거나 우울해서 자살도 증가한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조선일보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게 남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나의 문제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런 문제를 나한테 좀 적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백세 시대 살기의 아마 솔루션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두 발로 잘 걸어 다니셔야 될 거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밥도 해 먹어야 될 거고, 그리고 크게 아프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암이나 치매나 중풍 같은 어떤 불치병이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이런 병이 있으면 안 될 것이고요. 그러고는 살아있고 내가 안 아프다 그래도 고독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걸 또 뒷받침해 줄 경제적이거나 사회적인 어떤 이 도움이 있어야 될 거고, 그렇게 이제 살아있더라도 내가 뭘 하는 어떤 삶의 주체가 되어야지 그냥 생명만 유지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이 백세 시대의 어떤 살아가는 표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아까 이 고창에 가서 선물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불안한 마음으로 일요일 하루를 허비하면서 고창에 갔는데 거기 계시는 선생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주 재미있는 백세 시대 삶을 살고 계셨어요. 선생님 방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한 칸인가 두 칸, 한 칸 되는 방인데 아마 한 2평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조그맣게 변기가 달린 화장실하고 한쪽에는 이제 가스레인지만 있는 부엌 비싼 그런 이 방이셨는데, 벽에는 이 현존 95세 하가신데 파리에서 지금 대접을 받으신데요. 그분이 그리신 그림 한 점하고 이쪽 편에는 제주도에 사시는 할머니 하가신데 그러니까 86살을 드셨다는 할머니 작가가 그리신 그림하고, 그리고 밑에 앉아 계시는 선생님은 91살인데 시작 활동을 하시고, 마치 요즘 젊은 아이돌들이 춤추듯이 늙은 아이돌들이 춤을 추는 그런 듯한 어떤 그런 연상을 주는 모습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의 삶이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세수하시고 조반 드시는데, 조반을 이제 도우미 아줌마가 물론 오시지만은 스스로 당신 스스로 이렇게 챙겨서 조반을 아주 검소하게 드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앞에 마루에 나가셔 가지고 의자에 앉으셔 갖고 오늘은 옛날에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렇게 이제 쭉 이 해상도 해보시고, 그리고 오늘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간조하는 거죠. 관조. 그렇게 이제 앉으셔서 쭉
옛날 일과 오늘 할 일들을 이렇게 떠올리는 것은 기억 회생 작용에 굉장히 좋겠죠. 그러니까 기억력을 트레이닝 시키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앉아 계시면은 소쩍새가 이렇게 울어준답니다, 뒷동산에서. 근데 선생님이 휘파람으로 이렇게 불어주면은 소쩍새가 1시간 동안이나 이렇게 서로 교감을 하면서 불어주시고, 낮에는 이제 이 이웃 아저씨들이 오셔가지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맛있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걸 이제 가끔 갖고 오시고 심부름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심심하지 않으신데 이 자식 되는 분이 이제 모시겠다고 여러 번 전화를 드려도 선생님 삶이 그야말로 건강한 100세 시대 삶이시니까 가시는 게 좋지 않겠죠. 당연히 사시는 걸 좋아하시고, 그러고 이제 전화가 오면 오늘은 일요일인데 자네들 교회 갈 시간인데 나한테 전화하지 말고 빨리 교회나 가게. 이렇게 이 무난하는 사람, 무난 받겠다는 이런 욕심이 있는 게 아니고 자식을 이렇게 오히려 편하게 해주시려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몸에 배어 계셨고, 그리고 이제 낮에는 이제 또 문인들이 이렇게 많이 온답니다. 그러면 이제 시를 이렇게 썼는데 선생님 이 시가 괜찮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 하실 일이 많죠. 그러니까 자식 집에 가셔서 얹혀 사는 것보다 훨씬 이 시스템이, 그러니까 좋은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손님이 오면은 같이 이제 식사 대접을 이제 낮에는 집에서 드시는 게 아니고 보통 밖에 가서 드시는데, 이 우리 같으면은 91살 드신 분한테 대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생님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아니야. 얻어먹는 밥은 맛이 없어. 내가 사줘야 맛이 있어. 제가 아는 노인들은 다 욕심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예. 누가 나한테 이렇게 대접하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는데 선생님은 밥을 내가 사줘야 맛있지. 왜 내가 얻어먹느냐. 그래갖고 이제 물론 저희도 맛있게 얻어먹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을 드시고 이제 집으로 다시 오셨는데 커피를 먹을래, 차를 먹을래. 그러니까 이야기하시길래 제가 커피를 먹겠습니다 했더니 그래 커피 먹자. 그래서 제가 물을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앉아 있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나를 도우는 길이다. 이래야만 내가 조금이라도 움직인다. 그래서 선생님이 당신이 직접 물을 올리셔서 차를 타주셨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만은 바지런하고 속된 말로 엉덩이가 가벼우신 분이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누워서 이제 주무시려고 그러면은 소쩍새가 잠들 때까지 이렇게 자장가처럼 울어준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자연과 동화되어 가지고 참 노년을 정말 제가 바라는 그런 훌륭한 노년을 보내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게 바로 100세 시대의 솔루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정대 선생님에게서 본 것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오래 산다면은 무엇보다도 두 발로 걷는 게 중요하고요. 두 발로 걷는다는 거는 뭐 지팡이야 짚을 수 있겠지만은 내가 직접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젊으셔가지고 동양난에 이렇게 이제 빠지셔가지고 그 집 뒷동산이 뒷산 이름이 소요산이에요. 이제 경기도에도 소요산이 있는데 그 소요산에서 이 선운사 뒷산까지 뭐 어떤 때는 2박이든 뭐 이렇게 여러 날을 또 가끔은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이 난을 찾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권력을 키운 것이 지금 그러니까 혼자 독립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튼튼한 밑바탕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권력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는 방법을 보니까 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등산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버로딩이죠. 그러니까 과하게 내 몸을 트레이닝 시키는 거니까 그냥 어떻게 이렇게 유용성만 이렇게 뭐 잘 움직인다만 아니고 내가 힘을 써서 용을 써서 근육을 트레이닝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등산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일 물론 30분 이상 걷고 뛰고 하면 좋지만은 그러지 않는다면은 생활 습관을
차를 몰려고 지하철을 타고 계단을 걸어 다니고 혹시 뭐 결혼해서 뭐 부인이 물 좀 줘 하면은 냅다 떠다가 이렇게 하는 이런 이 부지런한 생활을 유지해야만 내가 억지로 운동을 안 하더라도 나이 들어가지고 근력을 튼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일 지름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중에 100세 시대의 말년이 아프지 않으려면은 이 평소의 습관이 첫 번째는 잠을 푹 자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 환자분들한테 잠을 푹 자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하면은 어떤 분이 그래요. 죽으면 평생 잘 건데, 10분 잘 건데, 그 아까운 시간을 왜 그냥 잠을 잤냐고.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자는 것도 인생이고, 잠을 개운하게 자고 나면은 그 다음날은 맑은 정신, 개운한 인생이 되죠. 근데 잠을 못 자고 진짜 찌뿌둥하게 일어나면은 인생이 찌뿌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운하게 짧게 살더라도 개운하게 살아야 되니까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는 것은 굉장히 건강에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잠에 잘 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할 것 같은데 낮은 낮다워야 되고 밤은 밤다워야 되니까 낮에는 뭐 햇빛을 비춰서 내 몸이 생각할 때 지금 낮이구나. 아니면은 심한 운동을 해가지고 지금 내가 활동을 하고 있구나. 이런 어떤 이미지를 내 몸에 준다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녁을 너무 일찍 먹으면 저녁을 너무 일찍 먹으면은 저혈당에 빠지면은 교감신경이 흥분돼 가지고 잠이 잘 안 옵니다. 그러니까 야식을 먹는 습관이 생기는데 야식을 너무 늦게 드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점이 오죠. 그러니까 뭐 살이 찌거나 뭐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거나 이런 안 좋은 점이 오기 때문에 저녁 식사를 조금 일찍 하는 건 좋지만은 수면하고 시간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건 좋지 않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너무 늦게 잔다는 얘기가 되죠. 밥 먹고 일찍 자야 되는데 너무 늦게 잔다. 그러니까 조금 일찍 자도록 노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일찍 자는 생활이 아니면 조금 가벼운 야식을 도움을 받아서라도 자야 되고요. 그리고 이 커피 같은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 누구나 아시는 것처럼 저녁에 드시는 건 안 좋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휴가를 받아가지고 그 바캉스 이제 이렇게 운전을 해갖고 이제 바닷가에 열심히 가면은 새벽 3시, 4시에 도착해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볼 때는 골아 떨어져야 되는데 잠을 자려면 잠이 안 오죠. 그건 내가 가흥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녁 늦게 운동을 하거나 저녁 늦게 골똘하게 너무 생각하거나 이렇게 해서 뇌를 흥분시켜 놓는 것은 이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수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한 손님들이 오셔서 그래요. 나 어젯밤에 잠 못 잤어. 좀 매일 잠을 못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멀쩡하게 버티고 있어요. 사람이 잠 안 자고 어떻게 버팁니까? 제가 잠을 잤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잠을 안 자고 이렇게 깨어 있었는데 제 아내가 그래요. 무슨 코를 그렇게 골아? 우리가 이렇게 누워서 잠을 안 잔다고 생각하시지만 머리는 돌아가는데 분명히 문 여는 소리도 들리는데 그 문 열고 들어온 제 아내는 왜 코를 그렇게 어젯밤에 골고 있었냐고. 나 들어온 거 다 듣고 깨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자면은 잠이 안 온다고 일어나서 있으면은 그 다음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잠이 안 와도 어느 정도 시간은 누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주 이 깊은 잠이 아니더라도 잠을 자게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누워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잠을 덜 자더라도 그 다음날 활동하는데 굉장한 에너지를 줍니다. 그래서 이 잠을 적게 자는 거에 너무 적게 자려고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전 잘 먹고 잘 자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느냐면은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 참 저 사람 에너지가 충만해. 참 활동적이야.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 뇌의 전두엽에 동기센터 또는 이렇게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부리는 이 뇌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자꾸 내가 뭘 하려 그래야 그게 이제 자꾸 발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나이가 드셨어도 부지런하고 뭐든지 하려 그래요. 근데
이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치매가 왔다든지 아니면은 이 우울증이 왔다 해가지고 이 뭐를 하고자 의욕을 부리는 센터가 약해지면은 아무것도 안 하려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일상생활이 굉장히 도전적이고 진취적이고 자꾸 이걸 저것 하려고 노력해야죠.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오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꾸 연구해서 알아야지. 안 하면은 제가 어렸을 때 제 할머니가 가벼운 이 TV도 트는 법을 모르셔가지고 의존했던 것처럼 나도 열심히 이렇게 도전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은 분명히 손주도 뭐 같이 안 살겠지만은 뭐 TV 틀어달라 뭐 이런 패턴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능하면은 도전적이고 의욕적인 삶을 사는 게 100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방법 중에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열심히 살다 보니까 빠르게 살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화를 많이 내지 않습니까? 화를 많이 내면은 이 한방에서 화를 내면 우리 몸을 태운다고 그래요. 다시 이야기하면 활성산소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 소양인이라든지 이렇게 성질을 내고 나야만 기분이 좋아져서 성질은 잘 내는데 뒤끝이 없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 소양인들이 보통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화를 많이 낸다는 것은 이 활성산소를 많이 내고 내 몸을 태우고 찌꺼기를 많이 발생하는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화를 안 내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우리가 속된 말로 하는 것이 저 노인네 잘 노하셔, 잘 섭섭해해. 이것도 다 지금 이야기한 이 화를 내는 충동 억제 센터가 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화를 잘 내는 제 할머니는 이쁜 사람입니까? 미운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를 관리해서 이쁜 할머니, 이쁜 할아버지로 늙어가려면은 이 화를 조절하는 게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이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이 상대편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뭐 무인도에 뭐 로빈슨 크루소인가 그 사람에 가서 혼자 검은 보화를 짊어지고 가서 살면 재미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그리고 너와 나와 사이에 교감에서 어떤 상대적인 부도 있는 거고 이 즐거움도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상대를 존중해 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대편을 배려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 먼저 한 이야기 중에 화를 낸다는 거가 어떤 면이 있느냐면은 내가 굉장히 잘생겼어요. 예를 들어 그 어떤 사람이 야 못생긴 놈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잘생겼다면은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부자예요. 이병철 씨처럼. 그러면 지금 돈 없는 놈이 이렇게 한다 그래도 화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진짜 못생겼는데 못생겼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난다는 이야기는 나의 이 열등감이나 나의 못난 부분을 건드려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생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를 발전시켜 죽어야죠. 그 화를 내는 상대를 욕할 게 아니고 나한테 이런 열등감이 있구나. 나한테 이런 이 아픈 점이 있구나. 이걸 이제 자꾸 바꿔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화나게 나게 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나를 바꾸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항상 몸도 마음도 따뜻해야 된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해놨는데 이 마음이 따뜻해야 되지만 몸도 따뜻해야 되는데요. 이 감기 이야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그러죠.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손 열심히 닦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야 마스크도 쓰고 뭐 그래야 감기 안 걸린다 그러는데 독감이 돌 때나 감기가 유행할 때 사람들이 저한테 오면 엄청난 바이러스를 막 이렇게 막 퍼붓습니다. 엄청나게 퍼부어요. 그럼 사람들이 원장님은 괜찮아요? 이런 사람 없어요. 뭐 당신이 뭐 맞든 말든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바이러스를 아무리 많이 저한테 이렇게 내뿜어도 제가 독감 안 걸려요. 아마 이 병원에 가셔서 아마 의아하셨을 겁니다. 아니 저기서는 어떻게 감기도 안 걸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온다고만 꼭 감기가 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몸을 항상 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데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많은 역할을 해요. 그 중에 이제 교감신경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데 날씨가 추운데 이렇게 노출되면은 잠깐 사이에 우리가 이게 막 감기가 심해지고 막 재채기 나고 이 악화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이에 바이러스가 막 수십 배 이렇게 증가하는 건 아니겠죠?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초스피드로 바이러스가 막 증식해가지고 왕창 늘었기 때문에 막 감기가 악화됐다. 안 그렇겠죠? 그건 바로 자율신경이 난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감기 들라고 추울 때 따뜻하게 몸을 따뜻하게 하는 한약을 먹으면 감기가 오다가 물러갑니다. 그걸 한방에서 위기라 그래요. 위기가 억압이 되면은 추위를 느껴요. 한사가 위기를 억압을 하면 추위를 느낍니다. 그 추위를 느낄 때 이 위기의 기능, 호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기의 기능을 몸을 따뜻하게 해서 싹 올려주면 감기 없어져요. 안 와요. 그래서 민간에서 사람들이 가끔 너무 소주를 먹거나 뭐 이런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은 조금은 일리가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 교감신경이 조금 기능이 억압되려다가 따뜻하게 해줌으로 해서 이렇게 회복이 되면 감기가 안 걸리고 그냥 넘어가는데 조금 더 이렇게 억압이 되면 그 다음에는 교감신경이 흥분을 합니다. 기능 회복하려고. 그래서 한 2, 3일은 교감신경이 가흥분한 기간이기 때문에 열도 나고 몸이 많이 아프게 되는 기간이고 그렇게 해서 교감신경 기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난다면은 용섰다고 좀 쉬라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좀 피곤해지는 기간이 한 3일 정도 있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감기가 걸리는 것이 꼭 바이러스에 의해서만 오는 건 아니다. 내 몸을 호위하는 교감신경 기능이 약해질 때 바이러스가 말하자면 뻥 차서 웅덩이로 들어가게 나쁜 쪽으로 빠지게 하는 역할을 바이러스가 하지만은 기본적인 거는 교감신경 기능이 억압되지 않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을 따뜻하게 있는 것. 감기 기운을 느끼면 얼른 따뜻하게 하고 뭐 하다못해 콩나물 국물이라도 이렇게 뜨뜻하게 드시고 옷을 따뜻하게 입으면은 훨씬 덜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아프다고 이제 약을 많이 쓰시는데 물론 약은 꼭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와서 이제 여기가 이제 근지럽다고 긁어서 약을 달래요. 그래서 제가 연고를 드립니다. 연고를 드리면은 잘 나았어요. 그 다음에 또 와요. 왜? 푹푹 긁어서 와요. 그럼 제가 또 약을 드려요. 그럼 그 사람이 완치가 되겠습니까? 안 긁어야 완치가 되죠. 그러니까 약만 갖고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아니고 약이 이 최소한을 쓰면서 나으려면 행동이나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약을 함부로 쓰지 말라고 썼지만은 최소한으로 약을 쓰기 위한 방법으로 내 라이프 스타일을 좀 바꿔야겠죠.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을 믿어야 되는데 현재 나를 만든 것도 과거의 나였고 미래의 나를 앞으로 내가 훌륭한 사람으로 갈 건지 나쁜 사람으로 갈 건지도 현재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이 되죠. 그렇게 가는 길에는 내가 노력을 하면은 당연히 좋은 결과가 있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나쁜 결과가 올 텐데 이렇게 내가 노력하면은 내 몸이 거기에 따라서 좋은 쪽으로 가도록 항상 내 마음대로 따라와 주는 거죠. 근데 그걸 사람들이 관리라 그렇게 표현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나를 믿고 항상 내가 좋은 쪽으로 가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몸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몸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매운 음식을 좋아해요. 그러면은 이 정도 매운 건 뭐 먹어서 괜찮지. 그리고 맛있는 건데 이 정도 맛있는 거는 먹고 싶어. 그럼 먹어도 돼. 그럼 먹어요. 그럼 내 배는 아프잖아요. 내 배가 약한 사람이라면 내가 먹고 싶고 이 정도는 괜찮다 하고 관계없이
내 배는 아프죠. 내 몸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내 마음은 굉장히 인심이 많죠. 제 마음은 인심이 큰데 내 몸은 아주 엄격해요. 그러니까 내 몸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막 굴리면은 항상 성을 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항상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매사 감사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는 오늘 내가 뭐 큰 누가 나한테 덕을 줬어요.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잘못했습니다. 그것도 고맙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새로 시작하는 거죠. 마음이 기분 나빴던 일에 이렇게 끌려 있거나 기분 좋았던 일을 이렇게 자꾸 집착하고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오늘 하루로, 그러니까 내일 하루를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도 오늘은 감사한 마음으로 매듭을 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게 아프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암이라든지 중풍이라든지 치매 같은 큰 병에 걸리면 안 되겠죠. 근데 이 암이 우리나라에 어떤 암이 많은가 봤더니 남자는 위암이 1, 2, 그리고 대장암이 2, 3위는 폐암, 4위는 간암이었어요. 물론 여자분은 갑상선암과 유방암이 많은데 그 다음 단계로는 역시 대장암하고 위암이 많은데 그중에 조금 대장암이 많고 그 다음에 위암이 많고 역시 여자도 폐암이 많고 간암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이 줄 앓는 갑상선이나 유방암은 주로 스트레스에 의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피하는 방법, 피한다기보다는 스트레스를 잘 해결하고 가는 방법이 일단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거 말고 이제 남녀 공통인 위암은 옛날에는 변한 음식을 많이 드셨죠. 그 변한 음식이 바람의 원인이다. 위암 발병의 원인이다. 근데 요즘은 냉장고가 있고 하기 때문에 상한 음식을 비교적 덜 드시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위암이 줄어드는데, 탄 음식을 먹거나 매운 음식을 먹거나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뜨거운 음식을 드시거나 이러면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위암의 원인이 되는데요. 탄 음식을 안 먹기 위해서는 고기는 익혀 먹는 거를 주로 삶아 먹는 게 좋겠죠. 그리고 짜게 먹으면 우리가 배추를 김치 담는다고 이렇게 소금을 뿌리면 이렇게 물이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짠 걸 먹어서 삼투압에 의해서 위가 이렇게 배추 절이듯이 절여지면은 위가 튼튼하지 않겠죠. 급한 대로는 짜게 드셨으면은 물을 빨리 한 잔 마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소금이 많이 들어온 것을 콩팥이 배설하거나 이런 힘든 면이 있기 때문에 평소 물론 싱겁게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짜게 드셨다면 급한 대로 자극적인 거 드셨다면 희석시키기 위해서 물을 먹는 것도 바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뜨거운 음식들을 좋아하는 이 문화인데 뜨거운 음식을 드셔서 뜨거운 것이 들어가면은 후두암, 식도암, 위암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뜨거운 것 드셨을 때는 얼른 물을 한 잔 마시는 게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암이 안 걸리는 노력. 대장암은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별로 없었습니다. 서구에나 있었지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는 암이었습니다. 지금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위암보다도 많아졌습니다. 이유는 육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육식을 필요한 부분만큼 조금씩 하셔야지 강하게 하시는 거 안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폐암은 물론 담배 끊으셔야 되고, 그리고 뭐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는 그건 어쩔 수 없는 운명이지만은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담배는 끊으시는 게 좋고, 그리고 간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물론 당연히 B형 간염 예방 주사를 맞으셔야 되고, 너무 폭음을 하시면은 곤란하겠죠. 이런 노력만 해도 그 다음 단계 암들은 그렇게 확률적으로 많지 않으니까 요 정도 주의만 하더라도 친구보다는 암에 안 걸릴 가능성이 훨씬 많죠. 예, 그런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암 말고도 인생의 질을 떨어뜨리는 데는 치매도 있고 중풍도 있는데, 중풍은 크게 혈관이 터지는 출혈이 있고 혈관이 막히는 경색이 있죠. 내 출혈이 일어나는 부위에 따라서는 뇌의 막이 이 두개골과 접해서는 경막이라고 있고요. 그 경막과 지주막 사이에는 이 내척수액이 통하고 그 밑에 이제 연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개골과 경막 사이에 출혈이 일어나는 것은 머리를 다쳤을 때 어디 가서 이제 이렇게 넘어졌는데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며칠 지나서 병원 갔더니 이제 출혈이 일어났다고 응급수술을 받았다. 그건 이제 점점 이제 두통이 심해지면서 이제 이 토하거나 정신이 좀 이상해지거나 뭐 혈압의 변화가 있거나 뭐 이런 변화가 오는 건데 처음부터 표가 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피가 고였을 때 진단이 되기 때문에 머리를 다치고 점점 통증이 심해지면은 꼭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이제 이 지주막 하출혈이라고 있고 이 지주막 아래에 이제 혈관들이 많이 지나가는데 그 혈관들이 우리가 보통 보는 로타리라고 있죠, 로타리. 그것처럼 여러 가지 혈관들이 동맥들이 이렇게 모여서 로타리를 형성해서 쭉 이렇게 이제 혈액을 공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걸 윌리스 스컬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혈관이 기형이 생겨서 이렇게 까리처럼 우리가 보통 풍선을 입을 이렇게 빨아들이면 이렇게 불룩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른 부위 그걸 동맥류라고 그럽니다. 이 동맥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압이 올라가면은 터지게 되면은 지주막 하출혈이라는 것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내척수액으로 이렇게 피가 빠져나와요. 그러면은 내척수액은 뇌의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내척수액이 많아지니까 압력이 올라가죠. 내압이 올라가면 아주 심하게 토하게 되고 머리가 깨지는 것처럼 아프게 되고 이것을 빨리 수술하면은 큰 후유증이 안 남고 낫는 경우도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내가 척추 쪽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가면은 탈장이 일어나듯이 들어가면은 생명이 위험해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몹시 아플 때는 항상 응급실에 가셔서 검사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출혈이 어디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증상들이 다 다른데 뇌는 이제 크게 앞쪽에서 전두엽, 옆으로 이제 두정엽, 후두엽, 그리고 바로 옆에는 척두엽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출혈이 일어나는 곳에 따라 증상이 다르고 출혈이 아닌 경색도 일어나는 곳에 따라서 증상이 다릅니다. 근데 이 경색을 이야기하는 게 조금 이해하기 편하니까 뇌경색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뇌출혈이나 뇌경색이나 뇌풍을 일으키는 것은 같은데 그 뇌경색이 일어나는 부위가 전두엽에 많이 일어나는데 전두엽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욕, 내가 이걸 뭘 하겠다, 저 사람 참 에너지가 많다 이런 거를 결정하는 의욕을 관장하는 센터가 있고 화가 나는데 이렇게 막 성질내려고 그러면은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참는 충동 억제 센터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복잡한 거를 이렇게 계획하고 평가하고 분석하고 이런 복잡한 일을 하는 데가 그러니까 평가하는 데가 있고 말을 논리적으로 하게 하는 센터가 있고 운동을 하게 하는 센터가 있고 여러 가지 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을 보는데 저 사람 요즘 아무것도 안 해. 집에 그냥 가만히 있어. 이상한 사람이야. 참 활동적이었는데 그러면 전두엽에 경색이나 출혈이 있겠구나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센터에 출혈이 일어나면 물론 이제 풍으로 나타나겠죠. 어느 정도는. 그리고 이 참을성을 주는 데에 이 혈관이 막히면은 성질이 고약해지겠죠. 참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데 출혈이 일어나면은 두서없이 말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정엽은 이 언어를 이해하는 쪽이 있고 그리고 이 공간 파악 능력이 이 두정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정엽에 어떤 경색이 생기거나 출혈이 생기면은 이 한쪽 편이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두엽은 논리적인 말을 하는 곳이라 했고 두정엽은 말을 알아듣는 곳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색이 어디 일어났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척두엽에는 해마라는 것이 있는데 그 해마가 기억을 담당을 해요. 그 해마가 망가지면은 기억력이 일조, 그 중에서도 초단기 기억. 바로 한 이야기를 잃어버리면은 치매 걸리신 분이 한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한 거는 지금 한 이야기를 잊어버렸으니까 초단기 기억이 망가진 것이고 그리고 내일 모레 골프 치러 가기로 했는데 안 나가고 집에 있어요. 그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너 왜 안 나와? 모른다 얘기죠. 이건 단기 기억이죠. 근데 저희 장모님이 치매신데 모셔왔을 때 서울에 처음 집을 사가지고 사신 곳이 장충동이에요. 그래서
장충동이 어디십니까 하고 아시겠어요 했더니 장충동 뭐야 이러셨어요. 이런 거는 오래된 기억이고 중요한 기억은 심피질이라 해고 이제 이 뇌 바깥 부분을 인간이 되면서 점점 발달된 부분인데 이걸 심피질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오래된 기억이 남아 있는데 치매라는 게 딱 여기만 오고 여기만 오는 게 아니고 같이 어울려 오는데 어떤 부분이 강하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장모님이 오셨을 때는 심피질이 이상한 증상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치매는 단기 기억만 떨어지고 오래된 기억은 괜찮다고만 하는데 괜찮은 것은 아니죠. 이 병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매라는 것은 진단도 중요하지만은 예방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제 치매 진단을 어떻게 하는가를 이렇게 쭉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디입니까? 서울특별시 종로구 뭐 무슨 동이지 는데 관심이 없으면 잘 모르지만은 옛날 서울대학교 병 근방에 있는 뭐 이 방송하는 곳이다. 그 정도 아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른다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치매지면 그건 엄청나게 변화가 있는 거죠. 이 정도 갖고 이미 된 사람을 갖고 붙들고 치료하고 이런 건 난센스죠. 이렇게 오기 전에 치매의 기미가 보인다면은 그걸 제가 치매의 징조 증상이라고 프리미엄 조선닷컴에 제가 연재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치매의 징조가 보인다면은 엄청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뭐 미시시피 강이라고 이제 따져봐요. 그 상류에서부터 태어나가지고 아주 한 100년 가까이 천천히 이렇게 떠내려가고 치매 바다로 떠내려가요. 치매의 바다이기도 하고 죽음의 바다이기도 하죠. 이게 점점 떠내려오는데 뭐 상류에 있을 때 뭐 남의 일이니까 관계 없는데 이 한 40년, 50년 떠내려오면은 이 물살이 조금 빨라져요. 그리고 이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제 치매 바다가 있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이런 팻말도 나타나고 그 바다에서 나는 냄새도 느껴져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거 안 볼라 그래요. 치매 바다 아직 내 일이 아니야. 아직 한참 남았어. 그 냄새 나는 거 괜찮아. 그렇게 그냥 가다 보면은 그 다음에 물살이 더 가파라져서 못 빠져나오고 빠져가겠죠. 옛날에는 이 치매 바다에 도착하기 전에 사람들이 대부분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배가 나빠가지고. 요즘 배가 좋으니까 거의 대부분은 치매 바다까지 떠내려가요. 그리고 거기서도 자꾸 깊은 바다까지 끌려가서 오랫동안 치매 바다에 머물다가 이 죽음의 바다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치매를 예방하려면은 치매 냄새가 날 때, 징조 증상이 보일 때, 속된 말로 내 머리 기능이 나빠지는 것 같은 걸 느낄 때 근거는 없습니다. 인공위성을 띄워서 옛날에 도로를 찍어봤더니 고속도로만 보여요. 근데 국도가 막혔어요. 고속도로 멀쩡합니다. 근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좋은 인공위성을 띄웠더니 국도까지는 보이는데 지방도로가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올렸더니 국도까지는 보이는데 골목길이 안 보여요. 그러면 거기 보일 때까지 내버려 두어서 치료를 늦게 하는 게 좋은 것이 아니고 가능성이 있다면 오는 병이 너무나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면 정말로 열심히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대비를 하는 방법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머리를 열심히 써야 됩니다. 용불용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뼈가 부러져 갖고 이렇게 석고붕대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풀어보면 근육이 이렇게 굉장히 약해져 있죠. 내도 안 쓰면 금방 그렇게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제가 나이가 많은데 제가 어릴 때는 저희 동네에 전기불도 없었어요. 물론 에어컨 당연히 없고 선풍기 당연히 없습니다. 그 여름 방학을 주로 낮잠 잤습니다. 거의 대부분을 낮잠 자는 시간으로 보냈는데 개학을 하고 학교에 가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 낮잠 자는 시간에 학교 가서 앉아 있었으니까 힘들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집에 와서 숙제하려 해도 힘들어요. 내가 깨 있었던 시간에도 힘듭니다. 왜 그러냐? 내가 공부하고 용쓰고 하던 세포가 많이 위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느끼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게을리하면 아까 제가 엉덩이가 가볍고
부지런해야 된다 그랬는데 조금만 게으르면은 내는 굉장히 위축이 옵니다. 그래서 이 노년이 될수록 남아있는 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열심히 머리를 써야 돼요. 서정태 선생님이 시작 활동을 열심히 하십니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옛날 일을 이렇게 간조를 합니다. 기억력을 더듬어요. 머리를 발달시켜요. 그게 습관이죠. 일부러 그렇게 하시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머리를 자꾸 써야 되는데 쓰는 방법은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일과 운동하는 거. 운동하면 내가 이렇게 운동을 하면은 아주 복잡한 내 기능이 작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 로봇을 만들려면은 지금 컴퓨터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연산도 빠르고 뭐 다 빠른데 로봇을 만드는 건 힘들죠. 왜?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똑바로 서 있는 것은 내가 엄청난 정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죠. 운동을 많이 하는 것도 아침에 5km를 막 뛰었다가 가부좌 틀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자꾸 움직이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운동도 하셔야 되고 머리도 많이 사용하셔야 되고 이런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고 내 혈관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체중 관리를 하고 고지혈증과 고혈압과 고혈당과 이런 내 혈관이 녹서는 일을 없애기 위해서 이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이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고독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하는 일이 있어야죠. 자기가 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남들이 하지 않는 하나를 서정태 선생님은 시를 쓰시지만은 뭐 남이 하지 않는 아주 특별한 일을 평생 지금부터 예를 들어 20대 되라면 한 80년 정도 열심히 하면 세계 1인자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게 있으면은 살아가는 그 보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나중에 고독하지 않아야 된다 했는데 누구나 짝이 죽죠. 한 사람이 혼자 남죠.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있어야 고독하지 않다는 것은 희망사항이지 현실은 자기 혼자밖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친구도 떠나가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끝까지 고독하지 않는 방법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70년, 80년 계획을 세우시고 세계 1인자가 되기 위한 아주 특별한 걸 하나씩 하는 게 국가를 위해서도 좋고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원효 대사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원효 대사가 당나라에 공부를 하러 가시다가 어느 날 밤에 뭐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뭐 당연히 이 해골에 담긴 물이고 놀래가지고 뭐 토하셨다. 그러고 난 다음에 깨달으시기를 저게 아무런 정보가 없고 마음이 괜찮았을 때는 맛있었는데 내가 저게 해골이라고 생각하니까 참 더럽다고 생각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해서 이 편견이죠. 편견에 의해서 우리가 습득한 정보에 의해서 생각하는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골은 더러운 거야. 이렇게 이제 패턴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어떤 이 입력된 정보를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이 물이란 건 나한테 참 좋다는 걸 볼 수 있는 나한테는 그 물이 굉장히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제가 드리지만 해골은 더러운 거야 이런 관념이 들어가 있어서 그러는데 내가 목마를 때 물은 생명수라는 관점에서 보면 물은 굉장한 생명수였죠. 그러니까 어떤 편견을 배제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예를 우리 일상에서 조금씩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명정이 없던 시절에 내일 아침에 제가 일찍 일어나서 일을 보러 가야 되는데 이미 12시입니다. 제 일상적인 스타일로 따지면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시간인데 마음속에 나 4시에 일어날 거야. 그러고 자면 일어나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미래를 경영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되겠다고 미래를 경영한 것이라고요. 우리의 미래를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경영을 하셔서 나는 앞으로 건강하게 노후를 맞을 거야. 건강하게 재밌게 살 거야. 이런 어떤 메시지를 본인한테 자꾸 주어서 미래를 경영하십시오. 지금까지 동네병원 의사 김철수였습니다.